엄청난 건데 저는 막 개인적으로 고민이 너무 돼요. 이야, 공산당이 저렇게 한심한 데인가? 제가 생각하던 공산당은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잘 사는 기가 막힌 세상인데 보니까 아니거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웃을 또 생각할 때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하는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고 말도 하고 싶은 것들을 하도록 하는 이걸 자유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진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제목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대체로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24년간 좌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좌익이 안 되겠다 싶어서 25년 전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익을 한 지가 25년 됐습니다. 저는 일반 정치인들하고 좀 다르게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노동운동을 했고 그리고 좌익 사상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보다 이제 대학은 2년 후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이는 저보다 하나 어린데 그분이 재수를 해서 저하고 거의 같은 동년배예요. 그리고 이해찬도 거기도 저하고 동년배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제가 1년 선배고요. 지금 심재권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저기 강동구에. 그분이 저보다 선배입니다. 1년 선배고. 김상곤 교육부 총리. 그분이 저 서클에 또 1년 선배고 심재권 씨가 제가 하던 그 서클을 만든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 반대 시위를 하다가 제가 무기정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동권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런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학에 처음 서울 유학을 왔는데 서울 유학을 와서 지금 고려대학 옆에 있는 홍릉 거기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남들은 4년 만에 하는데 저 25년 만에 졸업했어요. 우리 어머님께서 제가 민청학년 때 두 번째 재적당했을 때 제 품에 안겨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의 유언이 문수야, 대학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님이 제 품에서 유언하시고 돌아가신 20년 뒤에 제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졸업장은 받았는데 우리 어머님 생각이 너무 나서 제가 그 졸업장을 들고 시골에 우리 어머님 산소로 갔어요. 산소로 가서 졸업장을 펴놓고 우리 어머님한테 절을 한번 했는데 뭐 어머님이 그렇다고 깨지도 않는데 제가 눈물이 많이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이 후진국 사회연구회 지금 강동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심재권 국회의원 그분이 이 연단에 올라와서 여러분 대학에 출시하러 들어왔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왔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국민들이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공부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바꿉시다. 함께 해봅시다. 그러는데 눈에서 불똥이 팡팡팡팡 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저거다. 대학 교수들 이야기하는데 심심하고 하품 나요. 듣고 싶지도 않아. 뜨거운 열정이 없어. 그런데 운동권 우리 좌익들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얼른 가입 원서 쓰고 그 길로 이제 뭘 했느냐. 여기 보시면은 박정희는 군사 독재다. 왜 쿠데타를 하느냐. 왜
독재를 하느냐? 또 재벌, 당시에 삼성, 현대 이 재벌들은 우리 못 사는 서민들을 피를 빨아가지고 잘 산다. 일본 놈들을 몰아내자. 일본 친일파들은 몰아내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에 우리 선배들이 청계천 판자촌으로 저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청계천 판자촌은 지금 여러분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이제 삼성개헌 반대데모 하는 거고요. 청계천 판자촌이 당시에 이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제가 여기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학교를 여기서 다녔어요. 저는 원래 어릴 때 이 판자촌에 살았어요. 시골에서도 대구 시내에서도. 저는 경북 영천 사람인데 경북 영천에서도 판잣집이 몇 채 없는데 저는 아주 가난하게 거기서 살았고 또 대구에서도 아주 판잣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서울에 오니까 이런 판잣집이 있는 거예요. 청계천 밑에. 서울 판자촌이 더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살은 어릴 때 판자촌이. 그래서 제가 아주 이런 빈부격차는 안 되지. 그래서 이 광주 그때 이제 1970년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광주 지금 성남 달동네입니다. 그리로 이 청계천 있는 판자촌 사람들 뜯어다가 이 텐트 밑에 한 집에 8가구씩 작은 텐트는 3가구 큰 텐트는 한 8가구 10가구씩 집어넣어놓고 살아났는데 여기서 서울에 나와야 날품을 팔아야 먹고 사는데 날품 팔아 올 버스도 잘 안 다녀서 그래서 밑에 사진처럼 데모를 하고 막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만큼 복잡한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전태일, 여러분 전태일 들어보셨나요? 청계천의 재단 보조, 재단사예요. 그래서 이 전태일의 묘소가 여기 마석공원에 가면 있는데, 마석에 가보면, 남양주 마석에 그 모란공원에 가보면은, 그때는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은, 신라호텔 옆에, 서울 신라호텔 옆에, 거기에 형제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바로 청계천 신당동 이때도 미싱사, 재단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분이 처음에 이 전태일 분신한 직후에 달려와서 그 장례를 지내줬는데 바로 마석 모란공원에 가보면 그 묘비가 십자가를 빨갛게 위에 해놓고 노동청년 전태일 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전태일은 성경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고등공민학교 좀 다니다가 만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생각을 많이 깨쳤어요. 그 어머니 이소선 여사도 성경을 많이 보는 분이에요. 성경으로 지혜와 세상을 많이 배워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동정심도 많고 자기 희생도 많이 한 그런 일기가 있는데 이걸 제가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리 가서 이제 전태일 분신 그래서 제가 2학년이 돼서 여름방학 때는 이제 돌아가신 그 김근태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또 운동권이에요. 지금 그 부인 인재근 씨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김근태 씨가 학생운동권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통역당 사건에 관련이 됐어요. 북한하고 관계되는 이런 데 관련돼가 군에 갔다 와가지고 돌아와서 제가 2학년 때 이분이 복학을 했어. 그래서 구로공단에 가자 그래서 구로공단에 가서 이제 제가 드레스 미싱 공장, 미싱 돌리는 미싱 공장 거기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또 그해 가을에 제가 재적이 되고 재적된 다음에는 제가 정계피복 노동조합의 간부들한테 한문 가르쳐 드렸어요. 한자가 당시에는 모든 법률책이 다 한자로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도 한자로 된 것만 있고 한글 근로기준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한글 근로기준법을 좀 배우고 싶어 하는데 한자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서당에 다니면서 자랐어요. 제가. 그래서 한자를 좀 많이 알아요. 그래서 한자 가르쳐 주러 야학을 하러 가서 이 사람들 만났는데 이런
본신한 이후에 이 어머니가 이제 아들 사진을 안고 울고 있는 장면인데, 그래서 노조원들에게 한자와 사회 상식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다시 또 해고가 또 되고 복학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1975년에 청계피복 공장에 또또사, 여러분 이제 또또 아는 분 계세요? 또또 아시네. 또또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재단 보조도 하고 미싱 시야계도 하고 뭐 미싱 시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했는데, 들어가는 데마다 저는 쫓겨났어요. 보통 그때는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다니다가 공장에 들어가서 손이 굉장히 빨라요. 저는 뭐 대학 다니다가 들어갔으니까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들어가니까 손이 느려가지고 매일 욕먹고 쫓겨났다가 또 딴 데 들어갔다가 이렇게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제가 보일러 시험을 봐가지고 보일러공이 돼가지고 저 시험은 잘 보니까요. 시험 봐서 보일러공이 돼서 저 개봉동에 있는 한일 도로코라고 면도날하고 자크를 만드는 그 공장에 보일러공으로 들어갔는데, 청계천에서 10,000원 받다가 거기 가니까 한꺼번에 50,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50,000원 받으니까 뭐 그때 총각인데 술도 먹고 뭐 참 놀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거기서 노조위원장이 됐어요. 노조를 만들어 노조위원장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이 이미 대학 다닐 때부터 생각이 좌익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선배들이, 서울대학교 선배들이 그때 많이 잡혀갔는데, 그 분들하고 제가 한 그룹으로 좌익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서 잡혀가서 너 밑에 사람들 부르라 그러니까 저까지 불러가지고 저도 잡혀가서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서 고문을 엄청 당했어요. 저는 태어나고 고문을 가장 많이 당했는데, 고문당하고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 살다가, 그 다음에 80년에 박정희 대통령 그때 돌아가시고 많이 그게 부드러워져가지고 제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석방돼서 다시 또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직을 해가지고 그 공장에 다니다가 좀 다니니까 또 5.17 광주에 그 엄청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삼청교육 받고 삼청교육 대상이 돼가 도망 다니다가 제 아내가 당시에는 구로공단 세진전자라는 전자부품 조립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노조위원장을 제 아내가 했습니다. 저는 처가가 전라도 순천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영천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동생들하고 조그마한 그 빵집을 마포종점인 데서 골목 안에 조그마한 거 아주, 거기에 다락방에 제가 계엄령 때 피신을 했어요. 저를 잡아서 삼성교육을 보내려고 하니까 피신해서 있다가 계엄령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교회 교육관, 지금 봉천동 사거리에 있는 봉천중앙교회 교육관에서 제가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는 저는 청첩장을 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 아내는 드레스를 안 입었어요. 그리고 교회 교육관이 뭐 예식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교회 장로님이 바로 우리 노조 대한전선이라는 공장이 있어요. 요즘에는 나중에 그 대우가 됐는데 대한전선 노조위원장이 저하고 같이 노조운동을 했는데 그분이 주례를 하고, 또 동양강철이라는 강철 공장이 그때 우리 영등포에 있었어요. 그분이 사회를 보고, 제가 수배대 그때가 해고된 제가 신랑이, 제 아내도 노조운동 한다고 당시에 정화해고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나마나 이것들이 데모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닭장차가, 전투경찰 닭장차가 거기 5대 와가지고 봉천동 내거리 지키면서 위장결혼 시위에 대비한다 해서 이 하객은 해고된 사람만 몇 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전투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또 돈이 없어서 제가 조그마한 해고자들하고 책 장사를 그 봉천사거리에서 했는데 그 책 장사하는 가게 안에 골목방에서 제가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요. 저는 월세도 얻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진 돈은 없는데 거의 뭐 해고자들하고 같이
먹고 산다고 하도 방어들 돈이 없어서 그렇게 저는 결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형편이 비어서 제 아내하고 봉천동 거기 단칸방을 얻었는데 거기서 제 딸을 하나 낳았어요.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겨울에 손이 얼어가지고 그 안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요강 가다가 요강도 얼고 제 아이 손도 얼고 그렇게 저희는 살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제가 결혼하라 그러면 집 없다 방 없다 했는데 뭐 집 방이 필요하냐 그냥 뜨겁게 다리 밑에서도 사랑하면 되지 이러면 저 꼰대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제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은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뭐 아파트에서 선교했어요. 돌아다니며 이쪽 가서 밥 얻어 먹고 오죽하면 성경에 나오죠. 하늘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뭐 들에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몸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목사님 맞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뭐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데 뭐 꼭 집이 필요하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저는 하여튼 욕을 먹더라도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야 급진 노동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는 진짜 블랙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공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 복지협의회라는 걸 했어요. 이거는 저 김승훈 신부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 불광동 어디 성당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해고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반정부적인 해고자들이 모인 노동자 복지협의회를 했는데 여기에 천주교 노동사무가 하는 사람,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 하는 사람, 위장취업자, 제야운동권 모여가지고 그때 했는데 이때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 상당히 감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는 제가 문익환 목사님이 회장하고 제가 사무국장하는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 됐어요. 제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문익환 목사님보다 제가 더 과격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구로동에 또 가서 이제 거기에 노동자들을 계속 조직해서 대우업회를 한 3,500명 돼요. 그 청계피복 노조에 갔다가 군에 갔다 온 젊은 청년을 그리 집어넣었어요. 대학에 우리 후배들도 그리 집어넣어가 3,500명인데 1, 2, 3 공장까지 있어요. 구로공단의 최대 공장이에요. 거기에 1, 2, 3 공장이 전부 사람을 넣어가 조직을 해가지고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 옆에 효성물산 또 롬, 전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 구로공단에 있는 공장에 노조를 몇 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끼리 이 대우노조위원장이 해고가 되고 이러면서 해고 반대하는 그런 파업을 같이 연대 파업을 했어요. 한 공장이 아니라 5개 공장이 동시에 파업을 했는데 경찰이나 뭐 이 국정원이든지 당시 안기부죠. 확 뒤집어졌지. 역사상 이런 파업이 없었어요. 1948년까지의 전평이라는 좌익 노조가 있어요. 박은영이하고 하던. 그 이후에는 이런 큰 파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부터 수배가 되어 있다가 바로 86년에 당신은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자. 왜 체육관에서 대의원들이 뽑느냐. 이 데모도 하고 노동자들 탄압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구속이 돼서 2년 5개월 동안 감옥을 살았는데 제가 감옥 산 곳이 바로 서울구치소 두 번째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안양교도소, 그 다음에 저 목포교도소 가서 1년 넘게 살고 광주교도소에서 1년은 살았는데 광주교도소에는 전부 좌익들이 많아요. 간첩, 북에서 내려온 남파 간첩, 그 다음에 일본 제1교포 간첩,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자생적 간첩, 그 다음에 목사님 다니는 건국대학교 사건 때 그때 하루 저녁에 400명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하고 막 학생운동권 이래가지고 감옥이 터져 나갈 정도로 하고 감옥에 가서도 저는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꽤 그때는 나이가 제가 36에 감옥에 갔으니까 두 번째 갈 때는요. 제가 나이가 좀 되니까 학생들 뭐 20대 초반에 이런 애들 전부 저보고 형님 하면서 계속 단식합시다, 투쟁합시다, 옥중투쟁을 계속 하니까 할 때마다 저는 타겟이 돼가지고
벌방에 가고 묶이고 두들겨 맞고 늘 그렇게 하면서 단식만 해도 제가 10번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두들겨 맞고 뭐 하여튼 힘들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때는 신문이나 이런 거 뉴스를 안 줘요. 근데 잡지는 들어와요. 잡지 중에 시사 잡지 뭐 월간조선 이런 건 안 들어오고 뭐 이상한 사회평론 비슷한 이런 게 들어오는데 거기 보니까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당대회, 소련 공산당 당대회 연설문이 들어왔는데 그걸 책 속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와, 이게 엄청난 내용이죠. 한마디로 공산당 이대로 안 된다. 이거 다시 고쳐야 된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루터의 종교개혁과 같은 공산당을 개혁해야 된다. 이게 바로 페레스트로이카예요. 개혁. 그 다음에 이렇게 철의 장막처럼 막아놓으면 안 된다. 글라스노스, 그러니까 이거 개방해야 돼. 개방과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바로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의 기조연설이 그런 내용. 와, 읽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올림픽 끝나고 제가 특별 사면이 돼서 나왔는데 나와서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그 뭐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든지 여러 그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야,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문제가 있다. 분명히 큰 변화가 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있다가 동독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독일이 통일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상당한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 붕괴된 거 보셨죠?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89년 11월 9일. 이때 저는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이때는까지도 아직 저는 좌익이었어요. 이거 베를린 장벽. 이 감동 이런 거는 뭐 엄청난 건데 저는 막 개인적으로 고민이 너무 돼요. 이야, 공산당이 저렇게 한심한 데인가? 제가 생각하던 공산당은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잘 사는 기가 막힌 세상인데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독일 통일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서독이 동독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동독 인민회의가 있어요. 동독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네카라는 동독 공산당 서기장, 지금 김정은이와 같은 그런 동독의 호네크 한 13년간 했어요. 그 사람을 쫓아내버려. 그러고 새로운 공산당 서기장한테 그것도 쫓아내버리고 새롭게 자기들끼리 새로운 인민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서 우리는 서독에 합친다. 동독 가지고는 안 되겠다. 공산당 안 되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동독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서독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공산당 안에서 결정을 해서 서독하고 통합하자. 이렇게 해서 바로 보시다시피 이 빨간 거는 동독이고 파란 게 서독입니다. 그런데 왜 동독이 작고 서독은 크냐? 이거 이유는 아시죠? 그때 이긴 나라가 독일은 히틀러 나치가 적고 이긴 나라가 4개 나라예요.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에요. 근데 빨간 거 요거는 소련 땅만 동독이 되고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나라가 점령하고 있던 데가 서독이 된 겁니다. 다 자주국가이기 때문에. 공산국가 소련 하나가 있던 것이 그러니까 저게 작죠. 그런데 이때는 동독보다 서독이 한 4배 정도 잘 살았어요. 지금 우리는 북한보다 우리가 한 40배 내지 50배를 잘 살아요. 그러니까 동서독의 격차는 5배 이내지만 우리는 거의 50배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처럼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종북 세력, 친북 세력이 많아요. 특히 배운 사람이 많아요. 대학가, 교수, 출판 이런 데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동독 깃발하고 서독 깃발하고 이렇게 다르죠. 보시다시피 다른데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서독으로 통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 깃발은 없어지고 서독 깃발 하나만 남은 거예요. 얼치기 이런 뭐 이상한 우리나라에서 한반도가 이게 아니에요. 화폐도 동독 화폐는 없어지고 서독 화폐만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전부 하나로 통일합니다. 동독의 헌법은 없어지고 서독 헌법으로 통일되고 서독의 형법, 민법 모든 체제가 다 서독으로 통일됩니다. 동독권은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중국은 아직까지 빨간 공산당이에요. 그 밑에 대만은 공산당이 아니에요. 홍콩이 중국으로 영국 식민지를 해다 홍콩은 중국 공산당 쪽으로 도로 반환을 했어요. 그런데 홍콩도 아직까지 공산당 체제를 도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베트남은 반대로 공산 통일이 돼서 바로 월남은 깃발도 없어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요거는 빨간 거로 다 통일됐어요. 독일하고 반대예요. 우리는 어느 식으로 돼야 되겠느냐? 대한민국은 여러분 태극기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안 하는 분이 그래도 한 반은 되네. 대한민국 통일은 태극기 통일이 돼야 되겠죠? 한반도기 통일이 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통일이 되면은 당연히 태극기 통일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공산주의의 이론은 어떠냐? 저는 이 좌익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나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보다 제가 공부를 훨씬 많이 했어요. 제가 공산당 이론을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는 목사님보다 부족하지만 공산당 공부는 제가 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이론은 어떠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저도 처음에 종교가 아편인 줄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우리는 유교, 어릴 때는 우리 시골 경북 영천군 인고면 황강리라고 아주 시골이에요. 제가 어릴 때 서당에 다녔으니까 얼마나 시골이겠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제가 거의 30살 될 때 겨우 이제 전기가 들어왔어요. 아주 시골 깡시골이에요. 버스도 잘 안 다니고. 그런데 거기서는 교회에 가면은 신발을 훔쳐간다. 교회 가지 말라고. 그때는 신발이 귀했거든요. 고무신이 귀해가지고 하나 잃어버리면 뭐 집신 신고 다닐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 가면 신발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교회 못 가지. 근데 그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산을 2개 넘어야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시집을 오셨는데 그분은 교회 다니는데 아무리 어른들이 가지 마라 그래도 그분은 산을 2개 넘어가 혼자서 남편도 안 다니고 아무도 안 다니니까 자기가 혼자서 산을 2개 넘어서 교회를 가셨어요. 갔다 오면 우리는 이제 그 우물가에서 어른들이 놀립니다. 그래, 교회 가서 신발을 괜찮나? 왜 신발을 왜 훔쳐가요? 오히려 내가 뭐 빵도 하나 얻어왔어요. 진짜 신발 진짜 안 훔쳐가나?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의심이 된 겁니다. 하도 어릴 때 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만큼 유교가 강한 동네에서 우리는 자랐어요. 그랬는데 이 서울에 나오니까 이제 서울에서는 교회에서 그 아까 전태일도 가보면 기독 청년이다. 그거 보면 성경 본 이야기나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신발 훔쳐가는 데는 아닌가 보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많이 진전이 됐어요. 그럼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데가 교회구나. 근데 그 크리스마스 때 가면 뭐 하나씩 주고 나머지는 안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배고파서 그저 배가 어디 가면 배가 부르냐. 이런 생각밖에 못할 그런 때였습니다만 이 공산주의는 어땠느냐. 처음부터 평등하다는 거예요. 부자도 없고
그냥 원하는 대로 국가에서 다 준다는 거예요. 야, 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결론은 평등이 아니라 지금 북한 보다시피 다 굶어 죽는 거죠. 다 가난해지는데 김정은이는 아주 너무 요즘에 잘 못 걸을 정도로 그런 거 보셨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정말 그 불행한 일이죠. 그 다음에 잘 사느냐? 공산주의는 땅도 국가가 가지고 모든 공장, 주택, 아프면 병원도 이빨도 다 그냥 공짜로 고쳐줘요. 병원, 교육, 생활 필수품 이런 게 다 국가에서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야 아파도 뭐 그때는 의료보험도 잘 없을 때니까 아파도 공산당은 다 고쳐주는 거야. 공짜로.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공짜로 고쳐준다니까 의사들이 실력이 없어. 거기는 가면 그냥 이빨 아프다 그러면 벤치로 그냥 뽑아요. 뭐 고치는 게 필요가 없어. 그냥 뽑아. 그러니까 첫째는 의사가 실력이 없고 봉급도 별로 안 줘요. 의사 봉급이나 택시 운전기사나 비슷해요. 차이가 없어. 오히려 광산에서 탄광에 있는 사람들이 돈 더 받아. 그러니까 의사도 실력이 없고 사람 몸을 귀하게 하는 보다 무조건 월급을 똑같이 주니까 뭐 나았든 안 나든 우리는 경쟁이 있는데 그 경쟁이 없어. 정해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단간부 가는데 하고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야. 학교도 단간부 자식들은 김일성 대학에 가고 뭐 나머지 일반인들은 뭐 대학까지 가고 탄광에 가고 이런 식이에요. 국가가 다 하는데 이 배급을 주는 사람이 좋은 데 가고 그냥 일반 백 없는 사람은 아무 데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공산당 문제가 뭐냐면 나는 빨간 샤츠를 입고 싶어요. 나는 속에 안에 런닝도 빨간 거 입고 싶어요. 무슨 빨간 게 필요하냐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뭐 빨간 거 필요해. 그냥 새까만 거 입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 나는 아름다운 걸 입고 싶어요. 레이스도 달린 속옷을 입고 싶어요. 속에 왜 레이스가 필요해요? 그것도 아닌데. 그 동무, 그거는 너무 사치요. 부르주아 건성이요. 이렇게 뭐라 그러고, 반성문 쓰라 그러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제부터는 막, 주는 대로 입겠습니다. 그냥 까만 런닝 입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존중 안 해.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달라요. 형제 간에 다르고 자매마다 세 자매가 있어서 세 자매가 다 달라.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개성, 다양성, 자유, 욕구, 또 더 좋은 것을 입고 싶어. 외국에 나는 지난번에 필리핀 갔는데 이번에는 하와이를 가고 싶어. 동무, 하와이를 왜 가? 그건 미제의 그 더러운 땅에 가려면은 여기 백두산에 성스러운 곳이 그거 가든지 하지. 하와이를 왜 가고 싶어?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갈 수 있어. 개성에서 평양 가려면 여행증명서가 필요해. 개성에서 강원도 금강산을 가는데 여행증명서를 당에서 끊어줘야 가. 여행 못해. 우리는 여행증명서 없이 막 다니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교회 올 때 중랑구에서 구리 오실 때 여행증명서 끊어서 예배 온 사람 있어요? 없죠? 북한에는 끊어야 가요. 그러니까 교회도 없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안 맞기 때문에 공산당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거 폭력혁명에 의한 좌익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폭력혁명을 버린 민중당이라는 걸 제가 해봤어요. 그때. 근데 이게 선거에 나가는 표를 안 주더라고요. 92년도 선거에 나갔는데, 그래서 완전히 표를 너무 못 받아서 해산돼 버렸어요. 해산됐어요. 그래서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선거 망하고 난 다음에 노동인권회관 소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조영래 변호사, 권인숙, 부천서 성고문 사건 이런 거 관계되는 거기에 소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민변, 조영래 변호사, 그 김선수 지금 얼마 전에 대법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은 대법관도 되고 또 여기에 또 당시에 제 후임으로 있었던
권인숙이는 지금 권인숙이 며칠 전에 뭘 받았던데 무슨 또 한 자리 받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박서군이라고 제 후임 소장하던 친구는 늘 촛불 시위하면 그 친구 나와서 대머리가 좀 벗어진 그런, 금방 보면 사진에 표가 나요.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 계속 나와서 촛불 시위 할 때마다 그 중심입니다.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이 김선수 변호사보다 선배. 굉장히 서울법대에서는 자기는 고시 공부도 안 하고 출세도 안 하고 국회의원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오직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 거.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미국을 물리치고 일본을 물리치고 자주로운 우리 민족끼리 대한민국 잘 사는 모두가 평등한 재벌도 다 없애버리고 그런 걸 만들자는 이 혁명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꽉 막혔어. 청와대도 지금 꽉 막혔어. 법조계에도 꽉 막혔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또 있던 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민주자유당, 김영삼 대통령은 장원준은 아시죠? 그래서 민주자유당에 들어오라.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부천, 여긴 동쪽인데 저 서쪽 부천 소사구에서 국회의원을 3번 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를 2번 했는데 경기도 600년 역사에서 2번 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서울 사람이 많아가지고 구리 분들은 아까 백경현 시장님 모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여기 계시는. 백 시장님 알 거예요. 제가 상당히 기록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경기도 지사를 2번 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박수도 한번 보내주지 않나? 근데 김정은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냥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편해요. 기뻐요.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막 3번, 한 번은 안 돼. 하나, 둘, 셋. 트럼프하고 만나는 거 며칠 전에 보셨죠? 이거 한 번도 안 해. 악수도 막 이래, 서로.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김정은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냥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편해요. 기뻐요.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막 3번, 한 번은 안 돼. 하나, 둘, 셋. 트럼프하고 만나는 거 며칠 전에 보셨죠? 이거 한 번도 안 해. 악수도 막 이래, 서로.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또 있던 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민주자유당, 김영삼 대통령은 장원준은 아시죠? 그래서 민주자유당에 들어오라.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부천, 여긴 동쪽인데 저 서쪽 부천 소사구에서 국회의원을 3번 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를 2번 했는데 경기도 600년 역사에서 2번 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서울 사람이 많아가지고 구리 분들은 아까 백경현 시장님 모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여기 계시는. 백 시장님 알 거예요. 제가 상당히 기록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경기도 지사를 2번 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박수도 한번 보내주지 않나? 근데 촛불혁명 정권인데 지금 제 말씀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 정권임을 굉장히 자랑을 하고 이걸 헌법에도 이걸 넣자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이걸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학자들하고 정치학, 경제학, 역사 공부한 사람들 쭉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뭐냐? 바로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는 반공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웠어요. 재헌국회 1948년 7월에 재헌국회, 5월에 재헌국회가 개원했는데 7월에 헌법을 공포했는데요. 1948년 5월에 재헌국회를 개원할 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처음 시작할 때죠. 그때는 이윤영 목사님, 그분 나중에 장관도 하셨습니다. 이윤영 목사님 재헌국회의원인데 그분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고 시작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공산국가는 김일성, 북한. 우리는 반공국가고 기독교 국가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공산국가로 가지 않고 자유민주국가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공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으로 건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면 태극기를 우리가 태극기가 된 태극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옛날에 상해 임시정부, 그 전에 독립운동할 때부터 쓰던 게 태극기예요. 태극기는 어떤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깃발인데 이 태극기는 절대로 한반도기로 바꾼다든지 안 단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국가 원수는 반드시 외국하고 회담을 할 때는 태극기를 달고 또는 회의장에 세워놓고 외교적인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지금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서 인공기를 들고 막 흔드는 거 보셨죠, 이번에? 인공기하고 한반도기, 태극기 없어.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올라갔을 때는 인공기도 없고 태극기도 없고 그냥 빨갛고 노란 이런 꽃대 있지 않습니까? 꽃대만 들고 이렇게 무당들 뛰듯이 이렇게 꽃대만 들고 무당들 뛰는 거 보셨죠? 꽃대 그렇게 했다. 이번에는 어떠냐? 인공기하고 한반도기를 들어요. 태극기는 없어. 이거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가의 존재는 태극기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건 국가가 없는 거예요. 촛불혁명은 뭐냐? 민중민주주의 혁명시절이에요. 민족이라는 거는 이거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미국보다는 한미동맹보다는 북한 김정은이가 더 우리끼리 가깝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우리 민족, 김정은이는 통역이 필요 없이 말이 통하지. 우리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지. 좀 뚱뚱해서 그렇지. 그러나 트럼프는 통역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가까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한미동맹이에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의 적이에요. 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는 기독교가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찬송, 예배 없어요. 미국에는 있어요. 자유가 있고 예배가 있고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어요. 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민족끼리 좋아하는 사람은 일단은 교회가 없어진다. 목사가 없어진다. 성경이 없어진다. 예배가 없어진다. 기독교가 없어진다. 이거 각오하시는 분은 그리 가세요. 여기 그렇게 우리 민족끼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없어요?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본성은 뭐냐? 우리 민족끼리 하고 민중민주주의 이 두 가지.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는 김정은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냥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편해요. 기뻐요.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막 3번, 한 번은 안 돼. 하나, 둘, 셋. 트럼프하고 만나는 거 며칠 전에 보셨죠? 이거 한 번도 안 해. 악수도 막 이래, 서로.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이러면 안 돼요. 트럼프, 미국이야말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민국이 해방될 때 일본군 군대 숫자가 780만 명이었어요. 1945년 8월에 일본 군인 숫자가 780만 명. 우리나라 군인은 독립군이
10,000명도 없어. 일본은 세계 2대 강국이에요. 첫째 제일 강한 게 미국이 1,100만 명의 군대. 일본 군인이 항공모함만 6척. 비행기도 수천 대가 있어요. 잠수함까지 있어요. 일본 군대. 당시에 1945년도에. 지금보다 더 강한 게 당시 일본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야말로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 신자들.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 신자. 김구 선생도 기독교 신자. 이상재 선생이나 대부분 기독교 신자. 왜? 일본하고 정면으로 대결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 없는 사람은 갖다 붙을 생각을 못해요. 진짜 공부를 해보세요. 1919년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던 33인 중에 15명이 기독교 신자예요. 15명. 절반이 기독교 신자예요. 나머지 천도교 신자가 그만큼 되고요. 불교 신자 2, 나머지 없어. 천주교는 하나도 없어. 왜? 천주교는 그때 일본하고 협력을 했어요. 안 하면은 이거는 조선시대 때 계속 박해를 받으니까.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천주교는 박해를 안 한다. 기독교도 안 한다. 종교는 박해 안 하는데 독립운동만 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안 잡아넣겠어. 그럼 그것만 해도 천주교로서 굉장히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그때 일본한테 붙은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순교한 목사님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하고 당시에 천도교, 요즘엔 천도교가 없습니다만 천도교, 불교는 딱 둘 이외에는 없어요. 그만큼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개화와 독립운동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가 없이는 우리나라의 근대 문명과 대한민국 독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기독교 자체가 바로 이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와 민주주의로 다 동포다. 이걸 요즘 말로는 글로벌리즘이라고 해요. 우리 민족주의가 아니라 글로벌리즘, 세계주의, 세계 동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래서 모두가 그 사람이 얼굴이 까맣든 하얗든 노랗든 남자든 여자든 또 조선시대 때는 거의 인구의 최대, 세종 때는 한 40%가 종이고요. 노예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오면 한 10%가 종이야, 노예예요. 그런데 종이나 왕족이나 다 하나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자유. 종이 없다. 자유다. 자유인이다. 이 굉장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신은. 그래서 노예 해방, 자유, 식민지 해방,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평등인데 그 평등은 공산주의로 평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엄한, 존귀한 존재다는 거죠.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나라를 세울 때도 이 우리나라 지도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옆에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데가 소련 공산당, 그 다음에 옆에 중국 공산당, 다 공산당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은 바로 우리를 침략한 제국주의. 남아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 북한까지 공산화가 돼서. 그럼 남아있는 게 우리밖에 없는 이 조그마한 끄트머리, 유라시아 방대한 대륙의 끄트머리 붙어있는 이 작은 땅이 바로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반공국가로 건국됐다는 것은 바로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해방되기 이전 조선시대 말부터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근대적인 이 신앙과 학문과 사상,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를 통해 뿌리를 내린 것이 꽉 박혀가지고 1945년 해방된 이후에 48년에 반공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우리의 70년 역사를 기념하지 않아요. 이 정통성이 없다고 기념 안 해요. 올해 70주년인 거 아세요? 국회에서도 기념을 했고 법원에서도 기념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기념 안 해요. 이거 아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정통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남북 공조가 한미 동맹보다 우선한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 동맹이 남북 공조보다 더 우선해요. 우리가 북한하고 손을 잡고 북한 핵도 우리 거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우리 수장님이다. 북한처럼 교회 없어도 좋아. 성경 못 봐도 좋아. 예배 안 드려도 좋아. 나는 내 땅 다 뺏겨도 좋아. 우리 민족이니까. 나는 우리 집도, 북한은 집도 다 개인기 없어요. 집도, 공산당에서 집도 없어요. 집도 다 뺏겨도 좋아. 직장도 공산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나는 다니면 돼. 물건 같은 것도 내가 배급 주는 대로 먹어.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거 좋아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내가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려요. 가실 수 있어요. 제 아는 사람 중에도 북한에 갔다 와서 감옥, 여기 와서 또 감옥 간 사람인데 안 오면 돼요. 그냥 갔다가 중국으로 여행 갔다가 저도 두만강 바로 건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도 안 돼, 또랑이. 그럼 바로 건너가면 돼요. 너 총도 안 쏴. 가면 돼. 내가 보내드릴 거예요. 독일은 바로 이렇게 가고 싶은 사람 50만을 서독에서 동독으로 보내줬어. 지금 메르켈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죠. 독일 수상 메르켈 아시죠? 메르켈 아버지가 공산 목사야. 좌익 목사야. 목사 중에 내가 그 공산당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대. 목사 중에도 공산당 목사가 있습니다. 메가드 동상에 올라가가지고 메가드를 화형한다 그러고 목사 두 분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갔다가 불을 지르고 했는데 안 잡아가니까 또 미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반대 데모 또 하는 그래도 안 잡아가. 종로경찰서에 출석을 했어요. 자진 출석해서 자기는 그 메가드 동상강에 가서 불 지르면은 잡혀갈 줄 아는데 경찰이 안 잡아가. 그 여기 와서 미 대사관 앞에서 또 반미 시위를 하고 반 트럼프 시위를 했는데 또 안 잡아가. 그 종로경찰서 자진 출석을 하니까 경찰서에서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저 메가드 동상이 인천이니까 인천경찰서로 보내버렸어. 인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또 안 잡아가고 내보내줘 버렸어. 또 나와서 여기 또 광화문에 와서 계속 요즘도 데모하고 다닙니다. 반미 데모하고 다니는데 안 잡아가. 이 세상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잡아가야 될 사람은 안 잡아가고 안 잡아가야 될 박근혜, 이명박 이런 사람 다 잡아가요. 적폐가 누가 적폐요? 메가드 동상에 불 지르고 미국 물러가라 그러고 트럼프 참수대회하고 이게 적폐지. 국정원장 4명이나 잡아가. 이거 어떤 게 적폐냐. 자, 이게 이제 촛불 시위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 시위가 횃불 들고 있는데 이거는 법치가 아닙니다. 상당히 이거는 법을 뛰어넘는 과도한 폭행이 있는데 이 폭행을 동반한 이러한 시위를 민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홍위병들처럼. 홍위병들은 그냥 법을 뛰어넘는 그런 무리한 집단 행동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관철시켜요. 이거 안 돼요. 이 태극기 집회도 또 여기 맞불을 놔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가 정상이 아니에요. 다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우리 아까 중랑구에 우리 부의장님도 오시고 의원님도 한 분 오셨고 의원님 두 분 오셨죠. 저는 의회를 통해서 해야 돼요. 구의회, 시의회, 국회의회, 그 다음에
대통령, 구청장, 시장들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몽둥이로 그냥 가자. 촛불로 가자. 횃불 들고 안 하면 다 태워 죽이겠다. 제대로 안 하면 다 태워 죽이겠다. 이게 공갈 협박이에요. 이 교회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 교회 오기 싫으면 안 오면 되는데. 그걸 막, 교회를 막 태워 죽이겠다. 이거 안 돼요. 이런 협박 안 돼요.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걸 민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폭력을 수반한 다중의 힘에 의해서 법과 질서를 뛰어넘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 이거를 민중민주주의라고. 이거 안 돼요. 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인데, 첫째는 역사에 대해서는 이승만, 박정희, 건국 이런 걸 다 부정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 부정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자기 3명 빼고 나머지는 다 적폐라고. 이거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우리가 투표로 뽑았으니까 다 합당하다. 우리는 이렇게 봐요.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구리시장이 지금 백경년 자유민주당 소속 출신이든지 지금 더불어민주당 출신 다 그 사람은 우리 시장이다. 이렇게 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자유민주당 소속은 적폐다. 자기들만 괜찮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없어져.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체제전쟁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인권의 자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것을 침해하면은 그거는 전체주의,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우익 전체주의가 나치즘, 일본의 극우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폭력으로 하는 나치, 폭력으로. 좌익 전체주의가 김일성, 공산당. 이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을 고치는데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자꾸 빼자. 안 돼요. 그 다음에 연방제가 우리 대한민국만이 정통성이고 아까 전 태극기 통일을 하자 그러지. 한반도기 이런 요상한 거 갖다 놓고 하자는 거 이거는 바로 헌법 위반이에요. 독일은 헌법 수호청이 있어서 헌법 위반을 하는 사람은 그게 대통령이든 누구라도 감시를 시작해서 그 사람은 나중에 자격을 박탈시켜요. 헌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을 헌법 정신으로 하고 있어요. 헌법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헌법을 나중에 하나 복사해가 돈 얼마 안 들어요. 한 장에 뭐 헌법 하나 찍는데 500원, 1000원에 안 들어가요. 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토 조항을 삭제하자는데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이 헌법 조항을 고치자. 우리는 이 휴전선 남쪽으로 하자. 이거 안 돼요. 이거 헌법 위반.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도 자유를 빼버려요. 이거 안 돼요. 방송이 국민들을 위한 방송이 되는데 이게 너무 노조 중심으로 가요. 그 다음에 사법부도 전직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었는데 전직 원장이 잘못된 거 있으면 찾아서 고치고 처벌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그 전에 했던 거는 다 적폐다. 지금부터는 다 잘한다. 이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정원장을 4명 구속시키면 요즘에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안 잡아요. 간첩이 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아무도 잡으려고 안 잡으면 간첩 잘못 잡으면 지켜서 자기 옷 벗어야 되는데 안 잡아요.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보가 허물어지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남북 군사 합의서가 있어요.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할 때 그때 남북 군사 합의서를 했는데 이 군사 합의서 여기에서 6은 DMZ입니다. MDL이라고 군사 분계선이 있고 그 양쪽 2km 사이인데 북한은 비행 능력이 약해요. 무인 비행기가 북한에는 잘 없어요. 정찰 비행기가 없어요. 전략적인 정찰기가 없어요. 미군이 가져오는 그냥 그 스텔스라고 레이더에 안 잡히는 아주 요상하게 생긴 고공 비행을 통해서 이 중국까지 확 사진 촬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위에는 항상 미국의 인공위성이 떠 있어요. 이거는 고정된 인공위성이 하나가 전문으로 북한과 이
동북아 일대를 계속 찍고 있어요. 구름이 끼고 이러면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서는 우리 사단마다, 전방에 가면 사단이 있어요. 제가 경기도 지사이기 때문에 DMZ 이게 다 경기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방에서 무인 비행기 UAV라고 해요. 이 무인 비행기를 사단마다 가지고 있는데 이놈이 쫙 날아가지고 이거는 시간별로 계속 날아서 이 북한에 산이 있으면 산의 뒤쪽 그걸 배사면이라고 해요. 배사면 안에 터널을 파요. 구를 파고 그 안에 장사정포와 다연장포를 쏘서 그 포대가 레일을 타고 밖에 나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산 뒤에서 포를 때리면은 바로 서울과 저 안양 멀리 가면 평택, 대전까지 가는 다연장포가 최근에 개발이 됐어요. 북한에서. 이걸 집중 배치하고 있어요. 개성 이쪽부터 시작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도권 일체 다 그 사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밖에 나올 때는 바로 이쪽에서 포사격 준비를 해서 그 즉시 바로 이쪽에서 때리도록 돼 있어요. 이게 수조 원이 들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구축한 방어망이에요. 장사정포, 다연장포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무인 비행기가 계속 정찰을 해가지고 굴에서 나오면 그때 때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항공 정찰을 못하게 돼 있어요. 금강이라는 거 항공 정찰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눈으로 보고 상대방이 준비해서 쏠기 그때 바로 때려서 설사 저쪽에서 쏘는 초탄은 맞더라도 두 번째부터 막아주면은 우리 피해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7일을 서로 싸우면 요즘에는 한 3일 내로 저쪽을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이걸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NLL은 백령도하고 연평도 서해 방위사령부를 만들었는데 이 자체의 훈련을 다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령도나 이 서해는 전부 해병대만 있는데 이 해병대가 거기서 훈련을 매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군이 바로 저쪽에 북한의 해주, 황해도 이 일대에서 쓰는 해안선에서 백령도, 연평도 바로 가깝습니다. 거기를 때리는 그 포대를 진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해 5도만 갖고 안 되니까 바로 거기에 해군이 들어가고 우리 공군이 바로 진격해서 미군과 우리가 공군, 해군이 합쳐서 서해 5도를 지킵니다. 그래서 5개 섬에 있는 해병대만으로는 그 섬을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육지에서 때리는 포가 거기 다 맞았기 때문에 전멸입니다. 이걸 못하게 해서 지금 다 서해 5도가 다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육해 공군이 다 무너지게 하는 거, 이 도장을 찍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휴전 이후에 최대의 아주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용산에 있던 미군이 전부 평택으로 다 빠졌어요. 사령관하고 몇 명 빼고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떠냐? 평택도 저 경기도입니다. 평택으로 가면은 평택 이북 지역이 위험한 겁니다. 미군이 용산에 있으면 서울이 안전해요. 왜냐하면 미군이 서울에 약 한 20만 명 정도 있다. 미군 숫자는 2만 한 8천 명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가족하고 이래 뭐 애들 합치면은 한 몇십만 돼요. 이 사람들이 서울과 이 주변에 있어줘야, 의정부도 있어줘야 북한이 포사격을 못합니다. 그걸 인계철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힘만으로는 북한의 핵폭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드, 바로 미국의 미사일을 막아내는 사드를 성주에 갖다 놓는데 그것도 반대했습니다. 서울도 사실 오산 평택 거기에서 서울에 날아오는 포를 막아줄 수 있는 사드 배치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밑에도 못하게 하니까 여기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독립과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핵이 없고 저기는 핵이 지금 핵무기가 65개 이상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0개만 되면 완전히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럼 저쪽은 핵을 가졌는데 우리는 핵이 없으면 어떠냐? 그럼 우리는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면 갖다 주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이 있으면, 한미동맹이 튼튼하면 미국의 핵무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방어가 됩니다. 이걸 인계철선 또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라 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전쟁을 막아줘. 북한의 핵을 막아줍니다. 미국은 핵무기가 거의 1000개 이상 있습니다. 미국의 항모나 큰 B&B 전략 폭격기 이런 거 오는 거 있죠. 저 일본에서 오고 괌에서 오는 이런 데는 핵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 핵은 굉장한 위력과 정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 김정은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고 북한이 우리 서울을 때리면 바로 김정은의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져서 김정은이 죽게 하면은 김정은이 하나만 죽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전쟁을 못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수백만이 죽어도 김정은이만 안전하면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김정은이가 어딘지 봐서 이 독재자 김정은 하나를 때려버리면 그런데 미국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어디 있는지를 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아무리 땅속 깊이 들어가 있든지 아무리 빨리 다녀도 그 일대를 땅속 수십 미터까지 파고 들어가서 부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오직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이 튼튼하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한미동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는 김정은의 식민지가 되는 길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교회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도 지키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권과 자유와 번영, 이만큼 잘 사는 번영과 앞으로 기술, 여러분 이런 모든 마이크 시설이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모든 자동차 이런 게 미국, 일본의 기술을 도움받은 겁니다. 우리가 북한 기술 도움받은 게 아닙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하고 협력하면 경제가 잘 산다, 경제가 좋아져. 뭘 좋아요? 아니 북한하고 지금 여러분들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이 중에 갔다 오신 분 이산가족 없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나? 이산가족 상봉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 가서 북한에 돈 얻어왔다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우리가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족을 주면 거기서 북한에서 또 전부 조사를 합니다. 돈 다 내놔. 싹 뺏어. 이래가 외화벌이를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여러분 그 북한에 성경이 좋아. 야 동생아 성경 봐. 기도해. 여러분 성경 준 사람 있어요? 이산가족 상봉. 필수 금지 품목입니다. 그거는. 북한의 김정은이는 성경을 완전히 사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을 사탄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바로 종교가 아편이라는 겁니다.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자, 이 시간이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지금 재벌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데 재벌을 없애고 나면 근데 북한에도 김정은이한테 다 갖다 바치러 이번에 재벌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 재벌 삼성도 없고 롯데 뭐 저 다 없어지고 나면 현대, SK 다 없어지고 나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뭐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자.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에 있죠. 카이 거기도 사장 뭐 부사장 자살하고 뭐 사장 잡아놓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미국에서 136조 원에 해당되는 계약 완전히 우리가 져버렸어요. 원자력 발전소 다 지금 국제 입찰에서 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다가 물건, 비행기, 자동차, 배, 핸드폰, 그리고 텔레비전, 냉장고 외국에 내다 팔지 않으면 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성공 못하면 우리 일자리 절반 이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좋은 일자리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외국과 무역과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미국과 가깝지 않으면 무역도 안 됩니다. 중국도 미국하고 요즘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쩔쩔매잖아요. 세계는 G2가 아니고 오직 미국입니다. 미국이 엄청난 패권국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가깝게 지내야 향후 50년간 우리가 발전하고 평화가 있고 경제, 기술, 교육, 문화가 발전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과 너무 가깝고 재벌을 반대하면서 평등 세상을 한다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민주노총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막 올렸어요.
그럼 다 문 닫는 겁니다. 요즘 식당이고 뭐 다 편의점이고 문 닫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도 지금 68시간, 52시간 줄였는데 바늘시와 단지 여기 내가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단지 다 요즘 문 닫습니다. 사람들 일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다 문 닫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다 이 자본 종속이다. 자본이 종속, 기술 종속, 시장 종속, 나라가 종속국가가 된다 해서 대기업을 자꾸 잡아넣으니까 대기업이 요즘 투자 안 하고 다 외국에 나가거나 안 합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외국 자본은 아예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끼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핵무기가 우리 민족 핵무기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 밑에는 자기 큰형 김정남이도 쿠알라룸푸르 공항까지 쫓아가서 독살시켰습니다. 자기 바로 그 고모부 장성택이 고사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박수 제대로 안 친다고. 여러분 여기 졸고 계시는 분은 다 그냥 고사총 맞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마침 한 분도 안 좋으시네요. 그 다음에 아까 군사합의서는 말씀드렸고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가 해체됩니다. 유엔사, 전쟁을 유지하는 것이 유엔사입니다. 그런데 유엔사 사령관 에이브럼스, 이 유엔 사령관은 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사령관을 또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에이브럼스 새로 오는 사람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유엔사와 합의하지 않고 DMZ에 있는 GP 9개를 없앤다 그랬는데 안 된다. 유엔사하고 미리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평화를 유지하는 체제는 유엔사입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에서는 유엔사 물러가라 소리 안 하는데 남쪽에 있는 친북 세력들이 미군은 물러가라. 양키 고호.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양키놈들 군바리가 웬 말이냐. 이래가 또 대모합니다. 제가 옛날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군이 철수해버리고 나면 북한은 핵을 안 없애고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그럼 바로 이 핵 비대칭이 생깁니다. 핵 비대칭은 바로 우리나라의 평화도 자유도 주권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 연방제 통일이 되면 바로 그 다음에 적화 통일이 기다리고 이게 바로 베트남의 공산 통일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굳건하게 미국하고 굳건하게 하면 독일 같은 나라도 미국과 독일, 당시에 콜 총리 있습니다. 당시에 독일과 미국이 튼튼하게 합쳐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붕괴 과정에서 영국도 독일 통일을 반대하고 프랑스도 반대하고 옆에 다 반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확실히 밀어줘서 독일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통일되는 거 일본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통일되는 거 중국이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태극기 통일되면 강대국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이거 보시죠. 백두산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말 저는 백두산 좋습니다. 저도 몇 번 갔습니다. 백두산이 좋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좋으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 지금 여러분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하고 기독교 성경 가진 사람 다 잡아넣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북한에 기독교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아무도 답을 못하는. 있다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북한에 기독교 교회에 있습니까? 뭐 아무도 모르시나 본데.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이 지키를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하냐?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100% 다 망했습니다. 안 망한 공산주의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북한에는 교회도 민생도 없는 암흑천지,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위험한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짜는 독약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공짜 좋아합니다. 어른들도 지금 20만 원 주는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애들 청년수당 드리겠습니다. 준다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신 돈이면 좋아. 그런데
국회의원 당신 돈이면 좋아. 바로 여러분 세금, 여러분의 자식들과 손자들의 세금 가지고 하는데 이 공짜를 좋아하면 망합니다. 베네수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별로 안 됩니다. 그렇게 잘 살고 이쁘고 미인이 많이 나오던 이런 나라가 먼저 망했죠. 공짜. 아르헨티나 공짜 좋아하다가 망했습니다. 공산당도 공짜입니다. 공짜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는 수고하고 아까 목사님 설교처럼 바로 그 환난과 고난 속에 바로 또 십자가의 매달림 속에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바로 빛이 있다. 이런 믿음이 없이 공짜 좋아. 그거 달콤하게 따라가다 보면 사탄의 시험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삼성의 이재용이 뭐 이런 거 잡아가면 시원하다. 그 돈 많은 놈들 다 잡아가 버립니다. 기업을 사랑해야 됩니다. 기업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돌아갈 수 없고 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기업인 많이 잡아넣죠. 세무조사 많이 하죠. 부자를 미워하죠. 그런 나라가 바로 공산국가입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런 나라가 베네수엘라, 그리스입니다. 김정은이가 오히려 나 백두산 보고 싶은데 김정은이하고 잘했으면 좋겠네. 아니, 북한 사람이 백두산 가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여행 증명서 없이 못 가는 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백두산 더 많이 갔어요. 여행의 자유가 있으니까.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탈북자를 공무원으로 썼어요. 경기도 공무원. 지금 의정부에 도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여러분 교회에 꼭 한 명 이상은 모셔서 그 사람들한테 북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이 사랑하셔야 되는지는 북한의 현재 깜깜한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